안녕하십니까. 수족냉증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의 개요 및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CKM이라고 해서 국가한의 임상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먼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양한 CPG를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진료지침 맨 왼쪽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진료지침 DB가 나오고요. 이 DB를 중심으로 해서 각 학회라든지 또는 관심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 책임자로 연구한 수족냉증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도 이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족냉증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 PDF로 이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왼쪽에 보면 요약문이 각각 나열되어 있어서 챕터별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진료 알고리즘이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족냉증 이러한 임상 양상을 가진 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어떻게 이분들을 진료를 해낼 것이냐, 그랬을 때 혹시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 검사, 서양의학적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의학적인 검사를 해서 한의학 영역으로 할 수 있는 한의학 변증,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한 수족냉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증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치료라든지 양생법을 환자분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블로그에는 본문부터 해서 수족냉증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이라는 표현,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Cold Hypersensitivity in Hands and Feet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CHHF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하게 증상명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서 수족냉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질환을 찾아서 실제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지, 또는 진료비는 도대체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타 말초혈관 질환으로 I73이라는 코드를 검색을 해봤을 때 환자는 2016년에 남녀 합쳐서 대략 21만 5천 명이었다가 22년도가 되면 23만 8천 명, 대략 비슷한 숫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료비를 보겠습니다. 2016년에 212억 정도의 그런 진료비가 사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06억 원 정도 진료비가 사용되어서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도 또 다른 수족냉증을 나타내는 그런 질환입니다. 찬 공기, 찬 물에 노출됐을 때 손이 파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얗게 변하고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오는 세 가지 색깔을 다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그런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환자분도 레이노 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또 수족냉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노 증후군도 수족냉증을 같이 나타낸다, 동반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상에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레이노 증후군도 이 수족냉증 CPG에 따라서 진료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초부터 한의사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은 수족냉증이다 라고 말을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본인만 춥다고 하는 경우, 또는 모두 다 춥다고 하는데 나만 유독 아주 과도하게 춥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추운 환경에서, 차가운 환경에서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손발이 차다는 느낌 외에
시리거나 저린 느낌도 수족냉증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B, C, D의 4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권고 등급이 만약에 A가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임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거고 이미 RCT 연구, 즉 무작위 배정 연구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따랐으면 하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예를 들면 표기할 때도 이러이런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합니다. B등급 정도가 나오면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권고 등급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후속의 연구들,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GP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것은 기존의 고전 문헌에서 계속 사용해 왔어. 크게 부작용도 없고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합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GPP가 나오면 이것은 아직까지 실험 연구는 없지만, 임상실험 연구는 없지만 전문가 합의가 있고 또 고전 문헌에서 그 근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근거 수준을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다른 분류법도 있습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high, moderate, low, very low, 그 다음에 CTB라는 것이 있습니다. high가 나오면 아주 굉장히 높은 근거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RCT 논문이 많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근거 수준이 되죠. 그 특별하게 연구 결과가 어떤 조작이라든지 특별한 게 없다면 거의 A의 권고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근거 수준이 됩니다. 중등도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근거 수준이 조금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RCT 논문을 썼는데 RCT 논문에서 그 효과가 조금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혹은 무작위 배정을 하는데 어떤 오류가 있었다든지 임상 연구라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자들을 눈가림법, 블라인드를 잘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추정치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거 수준이 이제 마더레이트로 떨어지게 되고요. 낮은 경우, 예를 들면 RCT 논문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임상 연구, 그냥 케이스 보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다든지 이런 연구들만 좀 쌓여 있다면 이제는 좀 근거 수준이 낮아지겠죠. 로우가 됩니다. 한두 개, 두세 개 정도의 아주 적은 그런 논문만 있다든지 그것도 아주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도 않다. 이럴 때는 very low로 가고요. 고전 문헌을 근거로 했을 때는 CTB라는 그런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GPP인 경우에는 거의 CTB라고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수족냉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수족냉증에 대해서 가정의학회지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연구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2% 정도가 수족냉증을 호소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여성만, 왜냐하면 남성 여성이 혼합되게 되면은 유병률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수족냉증 연구할 때는 대체로 여성들만 연구하는 게 많고요. 또 여성이 특별히 수족냉증에 대해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들만 빼가지고 수족냉증을 보기도 합니다. 임신을 했을 무렵 또는 임신 후 출산한 경우 그 주변이 되면 수족냉증이 어떤 경우는 60%까지 나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마도 수족냉증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족냉증, 이런 족부냉증, 수부냉증 굉장히 많은 냉증이 일본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냉증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고요. 오히려 레이노 증후군에 대한 것만 일부 나오는 형편입니다. 내가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나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진료비를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진단명이 있어야지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한국 질병사인 분류에 있는 이 KCD 병명을 따라서 하게 되는데 서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I73 코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I73으로 잡히면은 기타 말초혈관 질환, I730으로 잡히면 레이노 증후군, I73.88 그러면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 질환, I73.9 그러면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한의학적으로는 보통 U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증, 우리가 말하는 저림이라든지 통증, 풍한습에 사기가 침범했을 때 생기는 비증, 이때는 U23.8, 또 마목불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U24.2, 그리고 풍한증의 U50.0, 한습증의 U50.3, 거름병증의 U57, 그리고 걸증의 R55.8이 있는데요. 근데 걸증을 만약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양의학적 병명을 참고를 하면 아마 R55.8을 입력하신 분들은 옆에 기타 실신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이라는 상병명이 만들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I73 코드를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U 코드 내에서 걸증 위에 있는, 걸증은 R 코드입니다. U 코드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이 중에 하나를 실제 보험 청구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KCD 상병을, 즉 I 코드, U 코드 말고 다른 코드를 사용할 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I 코드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이것을 합산할 때 아까 보신 것처럼 레이노 증후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또는 기타 말초혈관 질환 I73에 대한 진료 인원 또는 진료비를 확인해서 통계를 보여드렸죠. 그럴 때 한의 쪽의 통계는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대부분 U 코드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의원에 와서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운 것을 진료받고 싶은 분, 치료받고 싶은 분들은 누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I739 정도로 입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합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족냉증 관련 KCD 코드고요. 이번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오른쪽에 영문명까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까는 I73에서 기타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I73.0에서 레이노 증후군 하나만 있었지만 이 사람은 레이노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아직 레이노 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할 때는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I73.0이고요. 레이노 병이 왔을 때도 I73.0, 레이노로 인해서 궤저가 왔을 때도, 또 레이노 현상이라고만 했을 때도 I73.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73.88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 질환 또는 말단 청색증, 단순성 말단 지각 이상증, 혈관 운동성 말단 지각 이상증, 홍청색증, 홍색 사지통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73.88을 잘 보시면 저희가 왜 수족냉증을 진단하는 4가지 기준에서 마지막에다가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감각의 이상,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색깔의 변화가 옵니다. 홍색, 청색 이런 것들이 색깔의 변화가 오죠. 그리고 I73.9가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특이하게 진단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면 아마도 I73.9로 진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쓰고 있는 ICD 코드를 번역해서 KCD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족냉증으로 잡을 수 없으면 여기도 수족냉증으로 잡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족냉증 평가를 위해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이 나는
수족냉증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의사들은 보통 주관적인 증상을 듣고 수족냉증이야 라고 해서 기록을 하고 차트를 기록하고 그리고 바로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자분이 얼마나 심한 정도의 수족냉증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단 도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적외선을 이용한 적외선 체열 영상 진단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레드 서멀 이미징에서 DITI라고 얘기합니다. DITI를 이용한 수족냉증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족부냉증, 복부냉증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불임 환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DITI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방법은 손, 발과 복부를 같이 찍습니다. 대체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복부가 차갑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논문을 수집해서 보다 보니까 특별한 혈이 있었고 그 부위를 측정해서 0.3도나 2도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수족냉증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DITI를 사용할 경우에 손, 수부냉증인 경우에는 협백혈하고 노궁혈, 그리고 발인 경우에는 복토혈하고 태충혈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협백혈하고 노궁혈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수부냉증이다 보니까 손이 차가워야 되겠죠. 손이 0.3도 이상 차가울 때, 족부냉증에서는 복토혈보다는 태충혈 쪽이 2도 이상 온도가 낮을 때 그때 족부냉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임상적 고려사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꼭 DITI뿐만 아니라 심박변이도 검사, 즉 HRV라고 하는 Heart Rate Variability 또는 체성분 검사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검사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한방부인과학회에서도 족부냉증뿐만 아니라 냉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보면 이와 같이 DITI, HRV 그리고 체성분 검사 이 세 가지를 모두 검사하면 좋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심박변이도와 체성분 검사는 C, 권고 등급 C에 근거 수준은 very low로 써 놓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한의사들이 실제로 많이 검사하고 있는 맥진기, 그리고 양도락이라든지 피부저항 측정기, 팔강 진단기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이하게 수족냉증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PP의 CTB, 즉 전문가 합의를 통해서 권고는 하지만 근거 수준은 그냥 교과서 또는 고전 문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그걸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시면 이분은 수부냉증만 있어, 이분은 족부냉증까지 있어 감별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온도 차이가 내가 치료하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어떤 경혈학에서 다 배우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있는 노궁혈 그리고 상완에 있는 이런 협백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족부냉증에서도 간경락에 있는 태충혈 그리고 위경락에 있는 복토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족냉증이 있을 때 원인이 되는 질환 또는 동반되는 질환이 있을 것이고요. 또 감별해야 되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족냉증은 동반되는 증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장애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여성에서 특별히 부인과 쪽에 질환이 있을 때도 수족냉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족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루트는 한의학 쪽에서 봤을 때 한방내과 쪽 또는 한방부인과 쪽을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적어놓은 거는 부인과 질환 또는 위장질환 이쪽이 아마 수족냉증에 많이 동반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율신경실조증, 저혈압, 또 아까 말씀드린 레이노 증후군, 또 빈혈,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경우에도 동반되는 질환으로서 수족냉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별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팔렌 테스트나 틴넬 검사, 이런 틴넬 사인을 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면은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초 신경염이라 해서 실제 말초 신경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더디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질환, 척추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경우에도 디스크에 대한 질환 치료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반응 검사를 해서 브러쉬라든지 핀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 해당되는 부위에 더마톰 쪽에 문제가 있는지 반응을 먼저 보고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생명, 아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변증입니다. 우리는 수족냉증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에 맞춰서 어떻게 변증을 하고 그 다양한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변증이 양허였습니다. 양허. 양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울 또는 기체라고 하는, 즉 안에 내부 에너지는 있지만 순환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기허. 기운이 부족해서 밀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경우, 또는 혈허, 마치 빈혈과 같이 뭔가 부족한 경우, 또 어혈이라 해서 비생리적인 그런 혈액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는 고정돼 가지고 통증을 유발하거나 손발색을 변화시키거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의학적으로 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권고 등급은 B고 근거 수준은 로우가 되겠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을 혹시 감별할 수 있기 위해서 색깔의 변화를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차가울 때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하실 때 손발이 창백하게 됐다가 하얗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빨갛게 되지 않나요? 이걸 물어봐서 정말로 하얗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 레이노 증후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요하면은 ANA라는 항핵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도 양성이 나오면 레이노 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할 때 보통 ESR 검사도 같이 하는데 적혈구 침강 속도 검사입니다. 적혈구를 세워놓으면, 시험관에 세워놓으면 보통 여자는 1시간에 20mm, 2cm 정도를 움직이고요. 남자인 경우는 한 1cm 정도를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속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빨리 내려간다, 1시간에 뭐 40mm가 내려간다, 이것은 뭔가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알기 위해서 ESR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레이노 현상도 안 나타나고 또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진단 검사를 할 수 있겠죠. 한냉부하 검사라 해서 손을 20도씨 물에 1분 동안 담갔다가 빼서 회복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조갑주름 모세혈관 검사라 해서 손톱 밑에 손톱과 이 피부가 접합되는 부위를 보시면 지금 눈으로는 잘 안 보이시는데 만약에 실제로 보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게 보이면 굉장히 말초 순환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적외선 체열 영상 검사를 하실 수 있고 자율신경 검사나 체성분 검사, 또 사상체질 검사나 기타 한의학적인 검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가 내원했을 때부터 진단하고 치료할 때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항핵 항체 검사, ANA 검사 또는 ES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을 보시는 뭐 한의사가 되건 뭐 양방 선생님이 됐건 전문의한테 맡겨가지고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그 수족냉증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자가 내원하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혈관 폐쇄, 또 다계통 위축증 또는 기립성 조절 장애, 예를 들면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또 자율신경 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냉증 또는 수족냉증 또는 레이노 증후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I73.0이라고 써놨는데 I73.9도 괜찮습니다. I73.0 또는 I73.9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실하게 이제 레이노 증후군인 경우에는 그 레이노 증후군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혈액 방사선 검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갑상선 검사라든지 류마티스 검사라든지 또는 디스크에 대한 검사, 당뇨병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수족냉증인지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2차성 냉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돼가지고 결국 알고 봤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더라.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 치료 기간만 길어지고 굉장히 환자도 따라오기 힘든 그 수능도가 낮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2차성 냉증이 아닌가? 기존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유발된 게 아닌가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보시고요. 진단과 평가, 변증에서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레이노 현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레이노 현상이 있는 사람들이 손끝이 차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레이노 현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노 현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 이런 진단과 또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 레이노 현상, RP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RP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근거 수준하고 권고 등급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A, B, C, D라는 권고 등급을 사용했고요. 근거 수준은 High, Moderate, Low, Very Low, 그 다음에 CTB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권고 등급을 먼저 보시면 1등급, 2등급, 2등급의 A, 2등급의 B, 3등급 이런 식으로 그냥 급수로 따졌습니다. 1등급 그러면 아주 가장 유효한 근거가 있는 그런 권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1등급은 거의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 2등급부터는 2등급에서 뭐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대체로 2등급의 A 정도까지 가면은 좋습니다. 근거 수준도 그냥 간단하게 A, B, C로 나누자. 이 근거 좋은 거야. RCT라든지 메타 분석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A. RCT가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조금 적은데 이럴 땐 B. 그 다음에 그냥 전문가 합의나 그냥 뭐 후향적 연구가 있어. 그럴 땐 C.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레커멘데이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RP라는 용어를 사용해라. 즉 레이노 현상이라는 말을 쓰지. 처음에 환자가 왔는데 레이노 현상을 쓰지. 처음부터 레이노 신드롬이라든지 레이노 디지즈라고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RP를 볼 때 이것이 그 병태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혈관 수축 또 말초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노 환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혈관 수축이나 말초 괴사까지 갈 사람, 안 갈 사람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진료에서 그 결합조직 질환까지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RP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CBC, 전혈검사, ESR, CRP, ANA 아까 나온 거요. 항체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해라. 모든 환자한테 RP가 딱 보이면 다 해라. 그 다음에 캐필러리 스코피라 그래가지고 아까 손톱 밑에 거기를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를 가능하다면 시행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권고 등급을 보면 2의 A입니다. 2의 A까지면 굉장히 좋은 권고 등급입니다. 말초혈관 검사 이것은 이제 2차, 3차 의료기관에 보통 구비하고 있겠죠. 캐필러리 마이크로스코피는 굉장히 유용한 진단 도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12세 이하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RP가 나타났다 그럴 때는 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서 거기서부터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 약물 치료하는데도 호전이 안 된다라든지
또는 혈관 폐색이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2차 의료기관을 보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손발을 보온을 잘해라, 금연을 해라, 추위를 유발하는 걸 피해라, 이렇게 손이 좀 이렇게 굽어가지고 잘 일을 못할 때는 그걸 필요한 작업 치료 평가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RP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때는 여기서는 서양의학이다 보니까 1차 약물로다가 칼슘 채널 브로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통로 차단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작용 시간이 너무 짧아, 또 부작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니페디핀이라는 약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서양의학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